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첫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단 30초 만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첫인상은 단순히 외모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 표정, 목소리,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매력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줍니다. 매력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영감을 줍니다. 그럼 잘 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이름 혹은 얼굴을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 반면 가끔이겠지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이도 있다. 만나면 기분이 좋거나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반면 인생을 살면서 그 매력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매력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같은 조건이라면 호감이 가는 이를 명단에 올린다. 매력적인 후배에겐 아무래도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선배의 심정일 테다. 특히 퇴직 후에도 여러 활동을 하는 인생 선배들을 보면 그 끌림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매력쟁이 선배와 함께하는 자리에는 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영감도 얻는다. 사람마다 다른 이런 매력은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재력, 명예, 지위, 영향력 등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매력적인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인생이란 무대에서 보면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좋은 관람석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세상 이치이다. 그러면 이런 매력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얼굴을 비롯한 외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야 없겠지만 일정 부분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옛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게 미소다. 입꼬리를 올려 밝은 얼굴을 만드는 건 본인의 의식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평소에 어떤 이유든지 간의 웃음을 잃어버렸더라도 그 굳어진 입꼬리의 미소 근육은 연습을 통해 올릴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거울 앞에서 변하는 내 표정을 발견할 수도 있다. 겸손한 태도, 배려하는 마음, 유머와 칭찬, 쿨한 사과, 어느 것 하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른바 잘되는 인간의 매력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놓았다. 언론인, 공무원, 교수로서 30년간 각계각층 인물의 삶과 성공 내용을 메모해 매력 관점에서 30가지로 압축한 매력 인생에 관한 다이제스트이다. 얼핏 보면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어야 보배라는 말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압축한 성공을 불러오는 매력 요소는 읽어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삶을 바꿔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 값진 인생에서 매력적인 나로 변화하기 위한 일종의 매력 훈련 가이드북이다. 소개된 내용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보라.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뒤 조금씩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20대 후반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과 직장 초년병,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30에서 40대, 존경받는 인생을 원하는 남자, 그리고 자녀나 후배에게 매력적인 삶을 추천하려는 60대 이상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다. 처음엔 성공과 매력에 관한 좋은 내용을 조금 모아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독자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소개된 내용을 실천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많아져서 품격이 더욱 흘러넘치는 사회, 이를 위한 그 씨앗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1. 인생을 만드는 인상 30초의 첫인상. 왠지 끌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전에 어디서 만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때론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그런 사람에겐 이미 내 마음이 열린 터라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도 한다. 마치 토익 시험장에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험을 치듯 말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가끔은 내 모습이 괜찮은지 몸매 무새를 살피기도 한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 것이고 그런 마음이 행동이나 표정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꼭 이성이 아니라도 나오는 행동은 비슷하다. 말도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구면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배웠죠? 다음에는 제가 그쪽으로 가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리처드 뱅크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만난 지 30초 안에 상대방에게서 전해진 느낌이 향후 이들 만남의 85%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첫인상은 우리의 미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때 만들어진 첫인상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꽤 오랜 기간 내 친구로서 혹은 지인으로서 만나는 이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상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처음 본 30초가 길게는 나와 상대방의 30년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첫인상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인상만 좋다고 해서 친구 혹은 지인으로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첫인상이 썩 안 좋더라도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보면 생각과 달리 괜찮은 분이네라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상은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인상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나 스스로에 대한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첫인상 말 그대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형성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이다. 인상에는 거의 모든 게 포함된다. 외모, 표정, 목소리, 자세, 분위기까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짧게는 단 몇 초 만에 아니면 몇 분 만에 우리는 그 인상을 보고 느끼면서 상대방에 대한 여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신 안에 내재된 특성 혹은 그간 자신의 경험, 가치관, 선호도, 지식 등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상대방을 순식간에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속도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 앞에 있는 상대방의 데이터를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서 종합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새로운 벽돌을 틀을 통해 찍듯 우리의 뇌가 한순간에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30초 안에 좋은 인상을 만들라 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30초 안에 상대방에 대해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한다. 30초 이후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첫 30초 안에 결정된 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오랜 기간 유지된다. 그 이후의 정보는 내용의 중복성 증가와 보는 사람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흡입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원리를 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미국 슈퍼볼 광고이다. 미국의 최대 광고 시장인 미식 축구 슈퍼볼 경기에서 광고주들은 30초 스폿 광고에 올인한다. 자동차 회사, 맥주 회사, 홈쇼핑 사이트 등이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슈퍼볼 광고 30초 안에서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30초 광고비는 약 95억 원에 이를 정도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순식간에 지나가는 30초가 대기업이 소비자와의 첫 만남을 위해 슈퍼볼 광고에서 쓰는 95억 원 가치와 맞먹을 귀중한 시간인 셈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첫 만남 30초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신뢰감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30초 첫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왜 첫인상이 이토록 중요한가? 한번 결정된 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첫인상은 향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확증 편향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게 된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거나 주목하고 싶어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인데 첫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요. 그럼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분명히 어제 일을 다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30초 스캐닝으로 첫인상을 한번 좋게 받으면 나중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첫인상이 안 좋게 쉬워졌다면 나중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렇지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비난과 함께 자신의 최초 판단이 옳았음을 믿으려 한다. 내가 만든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확증 편향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진 첫인상이 안 좋다면 이를 극복하는 데는 3일, 30일 아니면 3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그 과정에서 잠깐 만났는데도 내 스타일은 아닌데라거나 저분보다는 이분과 일하면 안 될까요? 라며 각자 상대방에 대해 호불호를 갖게 된다. 이런 빠른 스캐닝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는 우리 인류가 살면서 터득한 진화론적 생존 방식에서 기인한다. 600만 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 빠른 판단을 필요로 했다. 인적이 드문 외딴 산 속에서 수풀을 헤치고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쑥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가? 요즘 같은 시대라면 이런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적대적인 부족들이 이웃하고 있는 원시시대라면 삶과 죽음이 갈리는 운명의 장소였을 수도 있다. 지금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인기척을 듣는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의 생존을 위해 앞에 만난 사람이 적인지 우군인지에 대한 빠른 판단은 필수적이다. 같이 살든지 누구 하나 죽어야 하는 극한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생존, 더 나아가 종족 보존을 위해 살아왔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유전적인 본능이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과거와는 다르지만 상대방에 대한 스캐닝은 지속되고 있다. 이 스캐닝은 연인으로 치면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인지, 직장 동료라면 나와 ENTP 특성이 맞아서 같이 잘 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좋은 첫인상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로 남게 된다. 그래서 첫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매력의 잣대이다. 매력은 우리 겉모습에서부터 몸 안에 내재된 품성까지 포함된 일종의 사람의 향기다. 옛말에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다. 첫인상이 사람의 이런 향기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매력적인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모두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풍요롭게 주위 사람과 어울리며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첫인상이 좋은 나, 매력적인 나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그 여정을 떠나보자. 비주얼이 다는 아니지만 외모로만 판단하는 더러운 세상. 과거 공중파 TV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못생김을 자신의 캐릭터로 잡은 한 개그맨은 특유의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개그맨 오정태는 이른바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나대는 세상이라며 한탄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잡아서 꽤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데 아무래도 비주얼의 바탕을 둔 평가가 대부분이다. 물론 비주얼이라고 해서 얼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헤어스타일에서 옷매무새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 친구는 참 인상이 깔끔해, 외모는 좀 그래도 사람이 정말 실하지. 사람이 약간 무뚝뚝한 느낌인데 참 진실해 보이긴 하네요. 비주얼을 국어 사전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모양, 차림새 등의 외모 또는 그러한 것들이 주는 인상으로 표현돼 있다. 요즘같이 자주 쓰는 걸 봐선 사실상 외래어로 굳어진 느낌이다. 줄여 말하면 만날 때 상대방이 보게 될 나에 관한 시각적인 모든 것이다. 몸매 무새가 단정하면 아무래도 비주얼에서 나름 좋은 점수를 얻게 된다. 반대로 얼굴이 잘생겼더라도 차가운 느낌이라면 곁에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은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생긴다. 나만 너무 그렇게 비주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래의 연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듯하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회의이든 발표이든 혹은 미팅 장소에서든 우리가 그곳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7%만이 언어, 즉 콘텐츠를 통해 전달되며 38%가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인 55%가 얼굴, 표정, 자세, 옷매무새 등 비주얼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다. 나만 비주얼에 매몰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대부분이 비주얼로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메라비언 교수는 비주얼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콘텐츠 자체보다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상대방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언어를 통한 메시지가 좋더라도 화가 난 듯한 얼굴, 거만한 느낌, 단정치 못한 자세 등이 눈에 띈다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같이 있기에 우선 불편하고 껄끄럽다.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왠지 답답한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니다. 보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절의 이야기이다.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면접에 종종 가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을 끝낸 뒤 동료 면접관들과 함께 응시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하는데 대부분이 비주얼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어가 품성이 좋아 보이네요. 비는 좀 어두워 보입니다. 시는 너무 내성적인 느낌이지 않아요. 마치 품평회 같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면접관이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미리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 이야기를 주로 할 수도 있지만 비주얼이 먼저라는 메라비언의 연구가 현실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연구 결과 이상으로 비주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감정과 태도가 전달되는 비주얼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주얼로만 평가한다고 탓할 때가 아니라 내 비주얼을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아니 비주얼이라면 외모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얼굴을 바꾸라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에 변화를 주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꼭 바꿔야 한다면 말릴 이유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비주얼의 변화는 성형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얼굴 자체야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정, 자세, 옷매무새 등 다른 비주얼 요소는 본인이 노력하고 만들어서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 덧붙인다면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꼭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꼭 호감이 가는 것도 아니다. 준수한 얼굴이라도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잘생겼다고 해도 가까이 하고 싶은 범주가 아닌 경우도 꽤 있다. 다소 평범한 얼굴이라도 정이 가는 사람, 온화해 보이는 사람, 밝은 느낌이 나는 사람, 겸손이 얼굴에 담긴 사람, 쾌활한 사람, 이들 모두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엄청난 인사는 아니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많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옛말이 틀린 게 아니다. 4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가 준 것이지만 그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만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이야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지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온 사람과 부정적으로 삶에 접근한 사람은 그 표정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 배우 송강호,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 이면식, 영화 공조의 유해진 모두가 미남 배우는 아니지만 인생의 풍미가 깃든 매력적인 얼굴의 소유자이다. 난 비주얼이 안 돼서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다. 나만의 비주얼을 만드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나만의 변화를 통해 매력적인 비주얼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노력과 실천이다. 미소가 보물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은빈은 연기도 뛰어나지만 밝은 미소로 사랑을 받는다. 이런 덕분에 박은빈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그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게 된다. 국민 마더로 불리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젊은 분들이야 모를 수 있지만 대부분 김혜자 선생을 아는 분에게는 밝은 미소로 각인돼 있다. MBC의 22년 장수 프로그램인 전원일기에서 양촌리 회장님 댁 부인으로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회장 댁 가족과 이웃집까지 챙기는 인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가깝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양천리 회장님 댁 부인이다. 배우 박은빈과 김혜자 선생님의 미소는 항상 우리에게 훈훈함을 제공하고 때론 그 미소를 보는 우리도 입가에 같은 미소를 짓게 하는데 이런 현상을 전문적으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한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만이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소도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제럴드 프레더릭 쇼앤 울프는 이런 감정 전염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전염된다고 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설 때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내가 먼저 약간의 미소라도 지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도 입꼬리를 약간이라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타게 되면 서로 먼저 자연스럽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면서 미소 짓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말이다. 미소는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가능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아주 귀한 선물이다. 실제로 아이의 미소가 엄마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MRI로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다. 아이 덕분에 미소 짓는 엄마의 뇌에서는 행복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이런 엄마의 미소는 아이에게도 항상 큰 행복감을 주게 된다. 미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주위에서는 그에게 기분 좋은 전염을 받는 셈이다. 미소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감정 전형을 일찍이 알고 표정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항상 미소가 가득한 분이다. 무거운 주제의 회의를 할 때라도 그의 미소가 회의실을 채워서인지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의 인기가 퇴직 후에도 시들지 않은 것은 아마도 평소권 장관의 미소 공덕이 적지 않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다. 오랜 기간 안 것은 아니나 연세대학교 동문회장인 이경률 SCL그룹 회장도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도 눈가와 입가의 미소 근육이 잘 발달하신 분이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사업 혹은 연구 분야에서만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런 미소 전염에도 주위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카페나 식당에서 종종 사람들을 관찰하곤 하는데 미소를 잘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옆에서 보기에도 흐뭇하고 자연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왠지 어색하다. 미소가 얼굴 전체에 환한 표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입가만 살짝 올라간 느낌의 어정쩡한 미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도 그렇다. 조금 전에 누군가와 다툰 사람처럼 입을 꽉 다문 채 포즈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너무 과하게 치아를 드러내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다. 딱딱한 느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색하기 짝이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흐뭇하고 환한 미소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당연히 가능하다이다. 배우 박은빈과 김혜자 선생님의 미소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항공기 승무원의 미소가 가장 밝은 느낌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첫 대면할 때 지을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표정이지 않을까 싶다. 안녕하십니까? 탑승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쪽 통로로 가시면 됩니다. 탑승권을 손에 쥐고 기내로 들어설 때 승무원들은 좌석 번호를 담담한 톤으로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한다. 승무원의 이런 미소는 오랜 연습에서 나온다. 승무원처럼 오랜 기간 학원에 다니면서 연습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가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승무원들은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양옆으로 활짝 올리는 연습을 해서 얼굴 근육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내가 미소를 지었을 때 어색해 보인다면 이는 평소에 입꼬리 근육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입과 눈 주변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미소 짓는 표정을 연습하면 된다. 즐거웠던 일이나 멋진 계획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미소를 만들 수 있다. 어렸을 적 즐거웠던 일들, 연인과 데이트할 때의 생각, 사랑하는 가족과 산책하던 일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세우는 일 모든 것이 밝은 미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나의 이런 미소는 나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기분이 미리 업돼 있다면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느낌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혹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시발점이 그 미소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미소 근육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 투자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불교 경전인 잡보장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 무제칠시 중 하나가 화한시이다. 돈이 아니더라도 밝은 미소로 남을 대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혹시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미소가 너무 환하시네요.
옷 속에 감춰진 복근만 키울 게 아니라 매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미소 근육을 키우는 것. 또 다른 내 매력 만들기의 노하우이다. 꾀꼬리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2초 이내에 호흡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면 이미 상대방은 당신의 질문에 예라고 긍정적인 답을 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혹은 개별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버드 보건과학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이다. 아니, 겨우 목소리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짧은 중요한 판단을 내린다고?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큰 영향을 준다. 우리 가족, 내 친구, 직장 상사 등의 목소리를 떠올려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세월이 가도 그 목소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특히 가수들의 목소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카랑카랑한 목소리, 묵직한 목소리, 투명한 목소리, 착한 목소리. 이 목소리는 다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인상과도 연결된다. 친절한 목소리, 착한 목소리, 겸손한 목소리, 숙명한 목소리. 그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다. 광고에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영화 배우 이병헌이라면 그 울림이 있는 저음으로 그의 영희는 물론 광고에도 신뢰성을 더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목소리는 독특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도구이다. 목소리를 제2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목소리의 톤, 음조, 강도에 우리의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수는 참 호소력이 좋은 것 같아 저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메라비언 30초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목소리는 언어 콘텐츠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즉 목소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달리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때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심했던 1960년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흑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었다. 연설 내용도 진정성이 있었지만 그의 간절하면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시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겠고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한 언변과 쩌렁쩌렁한 목소리 역시 그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목소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노력을 통해 목소리의 이미지를 개선해 목소리가 주는 매력은 바꿀 수 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나운서나 승무원이 학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연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실천으로 목소리의 톤 앤 매너를 좀 더 다정하게 혹은 힘있게 바꿀 수 있다. 어렸을 적 보았던 미국의 인기 TV 시리즈 스타스키와 허치에서 스타스키 역할을 맡았던 성우 배한성 씨는 원래 목소리도 좋지만 그 목소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배한성 씨와 함께 단짝 형사인 허치 역할을 맡았던 성우 양지훈 씨도 마찬가지다. 2년여 동안 엑스트라 목소리 역할만 하다가 고치기 힘든 경상도 사투리를 서울 표준어로 구단히 노력해 고쳤고 이후 600만 불의 사나이를 비롯해 미국 배우 해리슨, 포드, 로버트 드니로, 멜 깁슨 등의 목소리를 도맡아 하는 등 목소리 연기의 대가로 변신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호흡 훈련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을 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침이 마르는 듯한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 첫 입사 면접에서 누구나 긴장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 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말하기 연습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를 자주 하는 나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할 때 눈으로만 읽으면서 준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럴 때 발표를 시키면 대부분 목청이 트이지 않아서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목소리 때문에 발표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미리 도착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 강의 듣는 대상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오신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대화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수월하고 수강생들도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 된다. 가끔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매번 이렇게 편안한 강의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해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가다듬으면 강의 평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방송 출연 전에는 더욱 중요하다. 분장실에서 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동료 출연진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자동차로 치면 예열하는 셈이다. 그래야 이른바 빅살이라는 목소리 사고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렸을 적에 웅변 학원을 다닌 경우가 있을 것이다. 목소리 스타일의 변화를 원한다면 요즘은 이름이 바뀐 스피치 학원에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하거나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 보면 목소리의 중요성은 더욱 실감이 난다. 같은 내용이라도 목소리에 따라 더 신뢰감을 얻으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게 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목소리가 좋으면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스피치 학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심호흡이다. 긴 호흡은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는다. 그래야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 숨이 짧으면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입에 침이 마르고 마치 촛불이 꺼져가는 듯한 힘없는 목소리가 나오기 일쑤이다. 둘째는 발음이다. 성격이 급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마치 혼잣말처럼 이야기하면서 입에서 소리가 맴돌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나운서가 방송 전에 자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이오에이오를 소리내서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방법이다. 남의 이야기나 악기 연주만 녹음해서 다시 들어볼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 처음엔 이게 내 목소리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듣는 목소리가 그 녹음된 목소리다. 훨씬 더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목소리 스타일을 고치기도 수월해진다. 노력해보자.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은 신동진 아나운서 수준은 아니라도 자기 의견을 똑바로 전달할 정도의 자신감 있는 청결한 목소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력은 눈맞춤에서 아이고 얘가 왜 이리 수줍어하니 습기가 없나? 1970에서 80년대 초등학교가 대부분 그랬겠지만 요즘처럼 앞으로 나와서 발표하는 게 일상화되지 않은 시절이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부끄러워서 혹은 긴장이 돼서 그런지 평소 친하게 놀던 친구들과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것 같다. 눈맞춤 문제는 갓난아이를 둔 엄마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기도 하다. 갓 태어난 아이는 거의 사물을 식별하지 못한다. 굳이 시력으로 치면 0.05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물건의 흐릿한 명암이나 흑백 정도만 구분할 정도이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엄마를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안다고 하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말이 맞을 법하다.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푸근한 향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아기를 엄마 품에서 곤하게 잠들게 한다. 아기가 생후 10일부터는 제법 물건도 구분하는 시력이 되는데 이때 아이가 엄마랑 눈맞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된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자폐 증상이 있어서 그런가 방송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소아 안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랑 눈맞춤을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게 엄마의 밤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눈맞춤은 중요하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력의 조건인 눈맞춤이다. 눈맞춤 마주한 두 사람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눈맞춤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는데 우리가 그간에 살아온 방식이나 문화로 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기에는 조금 낯선 측면도 있다. 서양 문화권에서야 눈맞춤은 자연스러운 소통 수단이었겠지만 말이다.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부끄러우신가 봐요? 첫눈에 반한 듯.
가끔 TV에서 남녀 미팅 프로그램에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반한 듯한 느낌일 때 두 사람의 미팅 모습을 관찰하는 사회자들이 약간 놀리는 투로 흔히 하는 멘트이다. 아니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완전히 라떼는이라는 꼰대 이야기처럼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눈맞춤 자체가 그리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회가 아니었던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글로벌화된 요즘 눈맞춤 혹은 눈인사는 첫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눈 자체가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동시에 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다. 친구 관계는 물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더욱 그렇다. 눈을 맞추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미국 예일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눈맞춤을 잘할수록 상대방에게 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한다. 안정적으로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얼굴 밑은 주변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나랑 같이 있는 것이 싫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물론 작심하고 불어 상대방이 싫어서 그런다면 모를까,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삼가야 할 부분이다. 눈맞춤은 단순히 이미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걸린 수주 경쟁에서 붙고 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홍보 대행사가 프로젝트 심사 평가를 받을 때 중요한 게 발표자의 종합적인 역량인데 그중 하나가 눈맞춤이다. 과거 정부 부처에 있을 때 저출산 극복 캠페인, 금연 홍보, 예방접종 증진 등을 위한 대행사 선정에 평가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심사위원들마다 평가 중점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눈맞춤은 평가의 기본 요소였다. 문서상의 눈맞춤이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지는 않지만 심사위원들이 저마다 발표 내용의 신뢰성 혹은 실행 능력 등을 평가할 때 암묵적으로 눈맞춤이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시선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홍보 대행사의 홍보 역량이나 준비해온 콘텐츠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심사위원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 뭔가 불안해 보이거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치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덜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요라고 암시해주는 느낌이다. 대신에 심사위원들과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로 다시 눈길이 돌아가고 편안하게 발표 내용을 설명해 나가면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때문에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점수를 줄 때는 콘텐츠의 중요성도 당연하지만 결국 발표자에 대한 신뢰도도 큰 몫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이 현실에서도 많은 부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나중에 심사위원들의 평을 종합해보면 결국 눈맞춤 발표자가 여러 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중이나 관객과 눈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표 혹은 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왔다는 의미이고 그런 덕분에 훨씬 더 여유롭게 콘텐츠의 강점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눈맞춤이 쉬운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눈맞춤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어떤 경우에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 눈을 바라보는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눈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렬한 눈맞춤을 하는 건 역시 자제해야 할 대목이다. 적절한 시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자칫하다간 오해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시선 처리이다. 가끔 상대방의 눈을 잘못 봐서 오해를 불러오고 싸움까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봐야 하고 1에서 2초 정도 눈을 응시한 뒤에 나머지 2초는 미간을 쳐다보길 권한다. 물론 대화 내용에 따라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꼬리를 올려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된다. 강의할 때가 특히 그러하다. 여러 학생 혹은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감 있게 시선 배치를 해야 한다. 앞에 있는 학생도 보고 뒤쪽에 있는 학생도 보고 마치 야구장 1루, 2루,
삼루 등 내야를 비롯해 외야수 있는 곳을 넘어 관중석까지 전체를 둘러보듯 시선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발표 혹은 연설을 통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아이 때부터 눈을 잘 맞추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이폰도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 열린다. 상대방의 눈을 바로 보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라. 그럴 상대방이 없거나 쑥스럽다면 거울을 보고 혼자 연습해도 좋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제스처로 말하기, 야구를 보면 투수와 포수 간의 혹은 코치와 주자 간의 손과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해 많은 사인을 주고받는다. 상대편이 모르게 어떤 공을 던질지, 때로는 언제 도루할지 등을 손짓과 몸짓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인은 상대편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바뀌지만, 그렇게 바꿔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만큼 상대편은 이른바 사인 훔치기를 한다. 예컨대 1루에 나가 있는 우리 편 주자는 1루석에서 상대편 포수와 투수가 주고받는 사인을 보고 이를 타석에 있는 우리 편 선수에게 사인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모든 게 목소리가 아닌 몸으로 하는 제스처이다.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는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바로 제스처다. 우리말로는 몸짓과 손짓으로, 영어로 하면 보디랭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제스처는 머리와 손팔 등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앞에서 자유롭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야기할 때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만으로 이야기할 때를 상상해보자. 몸짓이 얼마나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짐작이 간다. 특히 제스처가 중요한 것은 제스처가 말에 비해 더 정직하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는 손이나 몸의 움직임은 사람의 내면적인 심리 과정이며 사회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수단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말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끔은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오죽했으면 수사 상황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말의 진위를 따지겠는가. 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데도 말하는 사람 스스로는 특정 내용을 사실처럼 믿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중 20, 30가량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저장되기도 한다. 본인이 불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님에도 기억하는 경험 인식 성향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배열이 된 탓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상황을 보여준 뒤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사고 속도에 관해 질문했더니 질문 방식에 따라 사고 속도를 달리 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제스처는 다르다. 언어적 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긴장하면 몸이 움츠러들고, 즐거우면 몸이 가벼운 느낌이고, 공포가 엄습하면 몸이 스스로 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이기 어렵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또한 제스처는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친근감을 배가시킨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을 때 듣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건 강력한 동의 혹은 찬성의 의미이다. 물론 윗사람과 대화할 때 엄지를 들어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제스처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선 말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 수단이다. 상투적이면 곤란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내가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리액션이다. 내가 해당 내용을 잘 이해했고 그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몸동작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제스처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고객이기 때문에 혹은 상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자리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인 만큼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제스처가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이모지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각종 동물과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를 담은 다양한 이모지가 많이 나오고 또한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래서이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행복합니다.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화나요?
이런 말들을 제스처를 통해 쉽게 전달하는 게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하면서 여러 청중을 만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들을 관찰하곤 한다. 초보 강의 시절에야 강의 준비에 신경을 쓰느라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반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듣는 사람들의 사소한 움직임도 포착하게 되고 쉽게 이들의 반응도 체크하게 된다. 예컨대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에겐 눈맞춤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청중이 더 반응하거나 호응하는 부분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 이야기를 더 전개하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들이 아닌 일반 청중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감의 제스처를 보낸 이들에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이 학생이었다면 자네는 +1세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의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만큼 제스처는 중요하다. 이런 몸동작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 때문에 나도 강의하면서 가급적이면 내용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등 제스처를 쓰게 된다. 발표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특정 제스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영상이라도 제스처가 포함된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에 비해 시청자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펜을 들어 흔들 수도 있고 손을 들어 특정 방향을 가리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몸동작은 꼭 발표나 강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손을 움직이거나 손바닥을 펴는 동작 모두가 전달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과도한 제스처는 금물이다. 같은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지루해 보일 수 있고 말하려는 내용에 대한 집중도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되 적절한 타이밍을 두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동작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과거 웅변 연습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스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몸동작을 취해보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는 것도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법이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어색하다고 하면 그게 절반의 성공이다. 공통점을 찾아라. 저도 그 영화 좋아요. 나도 거기 가봤는데 공통점은 우리에게 동질감을 부여한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친해지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상황을 되짚어보면 대화하는 사람끼리 뭔가 공통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둘 사이에 같은 취미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고향이 같은 경우도 있고 동문일 수도 있다.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했다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제 혹은 공통점에 대해 금방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화의 정적이 흐르고 불편하기까지 한 상황은 우선 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서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관심사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라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다. 당연히 서로에게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28사단 나오셨어요? 태풍 부대 저도 거기 나왔어요. 몇 년도 입대하셨어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서열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서열 정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군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를 동시에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나 직장 이야기도 하게 된다. 그러고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잘하면 해법까지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통점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더욱 커지고 대화에 더욱 흥미를 느끼면서 만날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더 확대된다. 남녀 관계라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여지가 커지고 직장 미팅이었다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사업상 만남이라면 신뢰와 친밀감을 높인 덕분에 성공적 파트너로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통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서로에 대한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훨씬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가 흔히 오늘 처음 봤는데도 오래전에 뵌 분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다는 뜻이다. 물론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대화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협업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공통점을 찾으면 호감이 더 빨리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면 공통점을 선뜻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중요한 만남이라면 상대방의 취미, 학교, 경력, 스타일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관계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하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연스러운 만남 자체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고 뒷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공통점을 찾는 일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팅 자체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게 비즈니스 미팅인 만큼 고객 혹은 파트너와 공통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아주 이질적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선후배 혹은 전 직장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어렵지 않게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말이다. 비즈니스 외에도 공통점 발견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친구 간에도 남녀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동질감은 관계 발전의 핵심 포인트이다.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일반과 2반 등으로 반이 나뉘면 같은 반은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반대한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반을 위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같은 취미의 직장 동료들이 모여 테니스를 치고 등산 모임을 갖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러면 공통점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사실 방법에는 왕도가 없듯 나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서와 영상 시청 등 간접 경험을 통해 나의 경험을 쌓는 방법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과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해서 내 실제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역사, 문화, 스포츠 등을 모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AI는 내 호기심이 열려있는 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나의 간접 경험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야 내가 내성적이라서 활동적이지 않아서라며 경험 부족의 이유를 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간접 경험이 내 의지에 따른 것이라서 이런 말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든 분야를 내가 해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기심에서 출발해 경험을 늘린다면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른 하나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남일을 챙기거나 신문 보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게 공통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학교나 회사 등 주위에서 벌어진 일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같은 여러 사회 이슈들까지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식도 넓힐 수 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쌍방향 소통이다. 마치 시선을 타는 것과 같다. 체중이 무거운 어른과 어린아이가 시소를 타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오르고 내리는 즐거움을 서로가 느낄 수 없다. 나의 이야기와 상대방 이야기를 밀고 당기면서 가야 한다. 설령 대화의 한쪽이 사회적으로든 학식으로든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균형은 시소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치 내가 어린 자녀와 시소를 탈 때와 같다. 몸무게 차이 때문에 시소 무게 중심이 어른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내 발로 시소를 살짝 올려주면 의도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서로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방을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의 균형을 맞춰보라. 누구를 만나든 공통점을 찾아 보조를 맞추는 것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감출 수 없는 표정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니?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한 사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사전 정의로만 보면 위에서 이야기한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표정 관리는 자신의 현재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인데,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표정을 감추는 것은 사실 신기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방금 전에 학교에서 친구랑 심하게 다투고 온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표정 관리를 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직장 상사에게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꾸지람을 들은 신입사원이 곧바로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쿨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는가? 물론 워낙 멘탈이 강하거나 별도로 특별 교육을 받았으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감추기가 어렵다. 감정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뇌를 통해 전해진 감정이 얼굴 근육을 통해 기쁨, 슬픔, 분노, 좌절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이 표정으로 안 나타나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 표정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다. 얼굴 표정에 감정이 너무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어가는 것도 인생사에는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 외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해서 표정을 관리한다면야 또 다른 차원에서 평가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는 말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일 아침까지 사장님께 보고해야 할 문서를 갑자기 직장 상사가 나에게 같이 만들자고 하는 상황이 생겼다. 퇴근 무렵이지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빠의 생신이라서 가족끼리 모이기로 한 날이다. 고민하다가 상사에게 말한다. 사실은 오늘 아빠 생일이라서 가족끼리 공연을 보기로 해서요. 어떡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 봐야죠. 일단 내가 조금 늦더라도 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늦지 않게 갑자기 생긴 일인데다 이미 가족 모임이 정해진 걸 이해하는 상사는 이렇게 답한다. 미안한 마음에 상사의 얼굴을 살짝 살펴보니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 같아 안도하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다라며 사무실을 나간다.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어서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너그러운 상사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답변한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얼른 가보세요. 나머지 일은 내가 정리할 테니. 하지만 상사의 표정을 보니 이번에는 다르다. 답변의 맥락은 지난번과 같지만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거짓말을 할 친구도 아닌데 요즘 애들은 참에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것만 같다. 그러면 얼굴이라는 화면에서 표정이라는 글씨는 누가 쓸까? 바로 얼굴 피부 밑에서 표정을 제어하는 수많은 근육들이다. 표정은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뇌를 통해 얼굴 근육으로 전달된다.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음 혹은 슬픈 표정과 관련이 있는 근육만도 입꼬리, 당김, 근, 입꼬리, 올림근, 입꼬리 내림근, 큰 광대근, 작은 광대간 등이 있다. 웃음을 짓더라도 억지 웃음을 지으면 이골이 담긴 근만을 쓰게 되고 환하게 웃는 표정에는 큰 광대근이 동원된다. 얼굴은 43개의 근육 조합으로 수많은 표정을 만들어 나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결국 표정 관리를 하려면 표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단에 있는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고 감정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서 나오듯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호감을 느낄까를 추적해보면 55%가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 몸짓을 빼면 모두가 얼굴 표정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이면에는 감정과 정서가 있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오늘도 점심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때 서로가 인사할 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이다. 엄마 과학원에서 그 선생님 만났는데 참 인상이 좋더라. 이번에 온 신입사원은 참 밝더라고. 잘생긴 사람이 미팅에 나왔더라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평범한 얼굴이라도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호응을 잘하는 사람과는 호감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난다. 얼굴 생김새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 뒤에야 일반적이라면 표정이 좋고 밝은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된다. 친구를 사귀든 사업 파트너를 만나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든 결국 표정이 좋은 사람이 매력적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정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자신은 전혀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안 좋은 표정으로 굳어진 사람이 있다. 특히 말수가 적다면 뭔가 화가 단단히 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화가 났을 때 화난 표정을 짓고 기쁠 때 기뻐하는 표정이 얼굴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선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복이 심한 표정 자체도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 사람과는 같이 있기가 불편하고 답답하다. 때로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표정 관리 실수로 연결된다. 회사의 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온 날인데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역주행이나 다름없다. 상사들이 좋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에 맞는 표정은 중요하다. 공부로 배우기 어려운 분위기 파악이 그래서 중요하다. 표정은 평소 나의 인생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흐뭇한 일을 생각해보라. 인생에서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려보라. 기분 좋게 큰 웃음을 지어낸 날을 기억해보라. 감정선이 안정되면 표정도 달라진다. 탐욕을 버린 얼굴,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 지혜로 빛나는 얼굴, 이러한 얼굴들이 진정 아름다운 내면입니다.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은 표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결국 표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당장에 해탈하던 내면의 세계를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씩 마음가짐부터 연습해보면 좋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주말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너 표정이 몰라보기에 좋아졌다. 최근에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말이 나올 때라면 성공의 시작이지 않을까? 첫 인상과 매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성공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첫 인상이 단 30초 만에 결정된다는 연구를 통해 외모뿐 아니라 태도, 목소리,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매력적인 첫 인상이 이후 관계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글의 서술 방식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가 자신의 첫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매력을 단순히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밝은 미소를 만들기 위한 연습,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톤, 상대방과의 눈맞춤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은 독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더불어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과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순한 자기개발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매력의 본질이 외형적인 요소를 넘어 긍정적 태도와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매력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독자가 자신만의 매력을 개발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영감을 줍니다. 매력과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통찰력 있게 풀어낸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가치가 있습니다. 매력은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인상이 단 30초 안에 결정되더라도 그 순간을 우리의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더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는 여정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